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전두환 법정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중국의 독재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YTN 이사회 전망과 류재용의 추가 기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이 시간 오프닝 멘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접했습니다. 공감하는 분도 있었지만 저나 한국 사회의 낮은 젠더의식을 걱정하는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의견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의 고통에 짓눌리는 일은 일소돼야 한다. 즉 법으로 문화로 이런 폭력은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여기에 누가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특히 딸 가진 아비인 저에겐 절박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무고도 막아야 합니다. 10,000분의 1 가능성이라도 무고는 일단 발생하는 순간 한 사람에게는 감당 못할 폭력이 됩니다. 미투 운동의 정의로운 본질과는 무관합니다만 현재 언론의 보도 양상을 보면 무언가 폭로가 나오면 폭로의 대상자가 스스로 무관함을 밝혀도 평가절하됩니다. 심지어 소상하게 사정을 밝히거나 정황을 설명하면 2차 가해라고 매도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승소해도 일단 낙인 박힌 성폭력 가해자의 이미지를 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송송 나 있는 현행법을 쇄신합시다. 즉 성폭력 수사 또 성폭력 재판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 체계로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투 폭로가 있으면 그 시시비비는 온전히 법정에서 가리도록 하고요. 썩어빠진 하이에나 언론은 이 문제에서 손 떼게 해야 합니다. 거듭 이번 미투의 바람이 성폭력 없는, 아울러 성평등이 바로 서는 나라의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그 당시 갈릴리에 엄청난 폭동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때가 왔다. 예수가 선포하는 거죠. It's right timing. 이거 기회다. 때가 무르익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 무너짐으로 우리에게 때가 왔다. 새로운 우리는 성전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창조할 수 있다. 율법을 깨트리고 새로운 복음을 시작할 때가 왔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실레이아 테오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질서라는 의미예요. 히라보의 나라는. 여러분 한번 왕국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개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얘기예요. 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바실레이아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것이 right timing. 시호로다. 그때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회개. 전번에 얘기했죠? 회개라는 거는 repent가 아니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개해라 그런 얘기죠.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매주 벙커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하셔야지요. 3월 18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보이는 벙커원, 여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인터넷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경찰청 보안 이과가 작성한 비공개 문건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문건에는 경찰청 요원 약 2,000명과 보수단체 회원 7만 명 이상을 여론 조작에 동원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담겼는데요. 당시 보안 사이버 수사대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는 MBC에 인터넷 여론 개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청 명의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글을 올렸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국력을 모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양대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을 점검하며 회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질문 내용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지의 초안만 A4 용지로 120장 분량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의 100여 쪽보다 많은 분량입니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0년 전 여성 사업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이렇게 밝히며 사퇴를 만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 정, 너. 국회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 보좌관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2차례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죠. 예. 어제자 기사인데요. 광주지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2차례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이고, 전두환 씨가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회고록에다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니얼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 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죠. 이미 헬기에서의 총기 사격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나고 있고 진실이 곧 드러날 참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했다는 거예요.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예. 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전두환. 확실히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맞나 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욕을 많이 먹는데 오래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모두 꼽는 것이 전두환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평창올림픽 때 전직 대통령 중 예우를 받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명박이다, 이랬던 것이 뉴스 기사에 나왔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또 평창올림픽을 유치했던 당사자라는 이유로 초대돼서 개막식장에서 외롭게 앉아 있었던 것을 이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전두환이 초대가 안 됐던 것은 옛날에 이제 반란 및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해서 전 대통령이 못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그러면 이미 한번 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또 벌을 주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1996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저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가장 큰 죄는 역시 반란 및 내란이었고, 내란이라는 것은 12.12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이 사건, 이것이 내란이고 반란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거였죠. 그렇지만 5.18 이후에 거의 한 열흘가 되는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해서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5월 27일 도청에서 돌아가신 17분의 시민군에 대해서만 전두환에게 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광주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총 166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이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당하게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해서 그러면 진압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뭐 말도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헬기에서의 기총 난사라든지,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과도하게 진압을 했던 거고, 진압 자체가 또 법적으로 정당성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비무장인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시위 현장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까지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인이 해놓고 이제 범죄를 다 덮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아직도 발포 명령자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국면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구속 및 수사를 얘기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불과 얼마 전이죠.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5.18 특별법을 통해서 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제범죄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국내법을 다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법상으로 봐도 일세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두환의 혐의와 범죄를 물을 것들이
있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거 외에도 전두환이 저질렀던 이 학살 행위는 국제 재판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라는 점에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범죄는 뭐냐 하면요, 제노사이드와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의 범죄를 말을 하는데 2002년에 저희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의 비준을 가입을 해서 이미 이것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경규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군대가 총기로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을 하고 국제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죄와 인도에 반하는 살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서 같은 범죄에 2번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과된 5.18 특별법이 단순히 5.18 희생자들의 영령을 달래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최초 발포 책임자 그리고 헬기에서의 사격 여부, 실제로 군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민간인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를 밝혀내고 이것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면 전두환 씨를 다시 한번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국제형사재판의 재판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혹자는 아니 뭐 박근혜도 깜빵 보내고 이명박도 깜빵 보내고 그러고 또 뭐 전두환까지 잡아놓자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반발 있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 이 모든 과정들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들이 정치 집단화돼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여태까지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눈을 속여왔다는 것, 정치 집단 전체가 반성하고 참여해야 될 문제겠죠. 전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가 과거에 있는 어떤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서 복수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전두환 씨와 그 일당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꼭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그 전두환의 후예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현재 전두환을 부정합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쉴드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전두환과 절연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두환이 현재 시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끈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지 전두환이 만약에 박정희 같은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전두환을 찬양할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일종의 어떤 폭동이었다. 진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왜 못하겠습니까? 저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집권기에 박정희를 옹호하는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니 박정희가 누굽니까? 국민들을 사법살인했고요.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총체적으로 도탄에 빠뜨렸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친일, 쿠데타 이 역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 끈떨어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쉴드를 안 치는 거지 전두환이 끈이 있다. 뭔가 지지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저들은 틀림없이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전두환 역사와의 화해가 필요하다. 이지랄 떨 겁니다. 예,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자들은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두환을 버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를 버렸고 최근에 경제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혹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점점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두환이 바로 이 정당을 만든 책임자였다는 점, 민주정의당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최초 전신인 박정희 시대까지 공화당이었다고 하면 전두환 시대 민주정의라는 나라에서 가장 좋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정당을 만들어서 광주학살자당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살아왔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자들이 추천했던 대통령들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와 참회의 반성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고요. 현실 정치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또 저희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대표성을 저희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또 존재하는 것이라서 제가 이 브리핑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자유한국당과 이런 점에서는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들이 역사의 역적이라는 것을 잊어먹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을 하고 현실 정치 세력과는 현실 정치 세력대로 정당 간의 논의를 통해서 국회라는 제2민주주의의 전당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은 보다 더 사악해진 모습과 규모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청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할 뿐더러 전두환에게 편안한 여생을 보장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도록 방치하는 역사의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역사를 바로 잡아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미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하시기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왜 민주당이 자진 사퇴 권유를 했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사퇴 권유를 했고요. 네. 대신 이제 공정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단 심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격 부적격의 판정을 하지 않고 좀 더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그런 문제에 연루가 되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점에서 저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박수현 후보가 지난 며칠간 해명해왔던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실정법상으로 이제 별거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를 범죄 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윤리적으로도 같이 생각해보면 이미 아내가 결별을 통보하고 떠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별거 상태에 있던 것을 가지고 정치인에게 그건 말 그대로 정치의 사생활의 영역이지 예. 그것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인가에 대한 많은 해명을 했고 그 해명에 많은 지지자들이 또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모든 결정을 끝내고 박수현 후보에 대한 아웃을 선언한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박수현 후보가 아예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투 운동에 대한 흐름 또 더구나 이제 중요하게는 지난 이틀간 박수현 후보가 내놓았던 해명에 대해서 공관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는 옳은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미투 운동은 무엇보다도 좀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미투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사용해서 가해자로 돌변해서 피해자들을 억압하는 모든 구조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후보 검증이란 이유로 후보의 사생활 모두를 들춰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미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실명으로 나오든 아니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폭로하든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성립되는 건이라 놓고 보면 박수현 후보에 대한 이 미투 보도 자체는 지금까지 벌였던 미투 운동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당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왜 사퇴를 권고했을까요? 참 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미투 운동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혹은 뭐든지 다 검증해봐야 하니 일단 덮어두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또 제가 봤을 때는요. 김성애 보좌관님 똥물이 튀는 거를 막고 싶어서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끄러우니까 우리 당신 책임 못 져주니까 알아서 나가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자라서 알아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뭐 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팀플레이라고 보고요. 한쪽에선 치고 한쪽에서는 만약 최고위원회 결정이 그러하다면 공관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로서의 자격이 부적격이다라고 판정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예. 그 판단을 미뤘다는 자체가 논의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종합돼서 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지 최고위원회 성명 하나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물론 김용 PD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최고위원회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미칩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당에서 진상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선우차를 따져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온 신간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8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실까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는 삶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온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니스 랩이 4개월 동안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2018년 대한민국 식품 소비 행동 전망을 담았습니다.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 외식업 종사자 및 식품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한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학원. 계속해서 상위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이 말이죠. 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지 않죠? 그러게요. 아니, 이 책을 어떻게 안 읽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저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 이완배 기자의 새 책,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세트로 나왔는데, 아니, 학원만 사고 상권을 안 산다. 이거는 신약 성서는 사고 구약 성서는 안 사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 네, 여러분, 우리 이완배 기자가 정말 애청자분들께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는, 또 우리 사회가 보여주지 않는 자본가들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예속되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자긍심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먹는 것도 아니고 민중의 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거 안 사주면은 폐륜 행위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륜까지는 좀 심했고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김용민 PD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일주일 동안 홍보해 주시는 걸 제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계속 받아먹고만 있었는데, 오늘요 허락을 해주시면 잠깐 저희 사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책 이야기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귀중한 청취자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결례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정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너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한 번만 간략히 저희 사정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을 쓴 계기가 이렇습니다. 상권이 한 2년 반 전쯤에 나왔는데요. 예. 1,500부를 찍고 완판을 하고 절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서 안 팔리는 책을 더 찍기가 참 부담스러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고 책을 절판을 하게 된 거였어요. 예. 근데 이걸 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저희 민중의 소리가 작년에 포털 네이버 검색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어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맞으니까 회사가 휘청거려 버린 겁니다. 이게 검색을 통해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날아가면서 한 매출의 반 정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그 증권가 찌라시에서는 민중의 소리 부도솔까지 나돌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뭐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후로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매출을 올리려는 시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 광고를 받아보자라는 제안도 사내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에서 절대 후퇴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기업 광고를 받는 걸 시작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민중의 소리가 굉장히 특이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수결이 아니고요. 구성원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설득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안건은 표결에 들어가기도 전에 젊은 기자들이 우르르 반대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토론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의견을 안 내고 지켜만 봤는데 젊은 기자들의 그 패기가 참 고맙고 대견하고 그러면서도 미래가 참 암담하구나, 이렇게 묘한 감정을 제가 겪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회사적으로 결정을 해서 쓰게 된 겁니다. 뭐라도 해보자. 다른 사업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김용민 PD님께서 오랫동안 책 선전을 해주시는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사정이 조금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책 광고 들으시느라고 많이들 불편하셨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됐건 제가 속한 회사의 제일 고참이고요. 이 조직을 18년 동안 이끌어온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머리를 숙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위기를 넘기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정도로 이제 책 이야기는 완전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제부터 다시 경제 속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독재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에서 제일 핫한 뉴스가 중국이 헌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개헌안을 결국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예. 이 개헌안의 골자가 3가지인데요.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가주석의 임기가 2번 연임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중국이요. 원래 주석의 임기가 5년이니까요. 2연임이 가능하면 중국 주석은 최대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쩌민, 후진타오 전부 10년을 하고 물러났죠. 그런데 이번 개헌을 하면서 이 연임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지금 주석이 시진핑인데 시진핑의 영구 집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개헌안의 2번째 골자는 중국 헌법에 중국의 주요 사상으로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걸 명문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시진핑의 사상이 헌법의 명문화가 돼요. 이건 이제 대놓고 중국을 시진핑의 국가로 명명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리고 3번째 개헌의 핵심은 공산당원뿐 아니고요. 모든 공무원까지 감독하는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이겁니다. 이제 이건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할 건데 강력한 사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더 강도 높게 숙청하겠다. 나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전부 조져버리겠다. 뭐 이런 경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에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할 때만 해도 역대 최약체 주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듣던 시진핑이 이제는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을 거머쥐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국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앞으로 중국이 반부패 작업, 사정 작업을 통해서 시진핑이 경쟁자들을 박살을 내고요. 인터넷 여론도 엄청나게 통제를 해서 대표적인 독재 국가, 감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국제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짧은 지식을 전제로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요. 왕후닝이라는 이름의 젊은 전략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55년생이니까 지금은 60이 넘어서 절대 젊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왜 제가 젊은 전략가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이 지금 20년 넘게 중국 공산당의 전략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부터 장쩌민 주석 때 발탁이 돼서 그때부터 중국을 배후에서 디자인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중국의 정책 대부분이 이 왕후닝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지금 3대에 걸친 전략가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사람을 미국에서는 3명의 최고 지도자 뒤에 있는 은둔의 책사 이렇게까지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후닝이라는 사람의 사상이 어떤 거냐면 중국이 외세에 밀려서 수모의 100년을 겪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위대한 중국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독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80년대 상하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던 때부터 30대 때부터요. 중국이 근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말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력한 독재 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때의 모토와 아주 비슷한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시대에 중국에는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1980년대에는요. 중국의 근대화, 즉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주장이 바로 천안문 사태로 이어진 학생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되죠. 그런데 중국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세 지도자 모두 왕후닝의 사상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민주화론을 지금까지 짓밟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대째인 시진핑이 왕후닝 사상을 완벽하게 현실화시켜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사실 보면 박정희가 뭐 경제발전 근대화를 위해서 내가 삼선을 해야 합니다 라면서 삼선 개헌을 추진한 다음에 유신헌법을 밀어붙인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제가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게 이런 현상이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처럼요. 위기는 옛 것이 지나갔는데 새 것이 오지 않은 바로 그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즉 옛 것은 무너졌는데 새 것,
새로운 지배 시스템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사회는 고립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항하는 다른 세상에서는 독재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적인 독재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세상 한편에는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죠. 다음 달이면 그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뭐 하나만한 대선을 치르고 또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도 다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만한 대선이에요. 이미 경쟁자들이 다 구속됐거나 추방됐거나 겁을 먹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사이에서 있었던 군사 쿠데타 같은 거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족 사이에서 광범위한 합의로 통치를 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툭살이 나버렸죠. 왕세자 한 명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궁궐, 석유산업, 군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터키도 비슷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의회를 약화시켰죠. 정치, 사법, 군대에 걸쳐서 권한이 무지하게 강화된 대통령제가 탄생이 됐습니다. 필리핀도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중국까지 가담을 해서 그야말로 세상 한쪽에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지하게 아찔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촛불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이 추세를 타고 박근혜가 집권 연장을 시도 안 했으리라는 보장이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하나의 국제적인 트렌드가 돼버렸으니까요. 그 2월에 발표된 프리덤 하우스라는 곳의 연례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71개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축소됐다고 합니다. 세계의 3분의 1이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인류의 신뢰를 스스로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가 온 거죠. 박근혜가 이 시절을 만약에 틈탔다면 충분히 권력을 연장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독재와 권위주의가 중국이나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경제 발전에 효율적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은 지금 뻘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매우 구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 업적을 올린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윌리엄 이스털리라는 학자입니다. 세계 100대 지성에도 여러 번 선정된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 견해 중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은 민주주의와 독재 그리고 경제 성장에 관한 이 사람의 견해입니다. 이스털리는요. 매우 뛰어난 전문가라고 불리는 자들이 독재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완전한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예를 들냐면 한국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이 박정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런데 이스털리의 통계를 보면 통계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집권 기간과 연간 성장률 자료를 쭉 종합해 보면 경제 호황기라고 불리는 시기는요. 박정희 임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황기가 끝나는 건 박정희 임기 한참 끝난 뒤에 마무리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 산업구조 조정은 미국의 용인 아래 진행된 측면이 큰데 이거 이미 박정희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박정희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장면 정부가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죠. 이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공식 보고된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의 것이 아니라 장면 정부의 것이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정말로 활짝 꼽혔던 때는 언제냐. 미국의 용인 아래 박정희 시대에 한국 산업이 구조조정을 한 건 맞지만 그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다가왔던 건 1987년 이후입니다. 1996년까지죠. 이때를 한국 경제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10년 경제 성장률 평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눈부시게 잘 살았을 때입니다. 이스털리가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건 뭐냐면 박정희 덕분에 우리가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호황은 박정희 이전에 시작이 됐고요. 그 꽃은 박정희가 죽은 뒤 17년 뒤에나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털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이 고성장을 한 원동력은 권위주의적 지도자 덕분이 아니다. 그 뒤를 이어 과도기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를 거치면서 달성된 것이다. 즉 그것은 특정한 지도자의 계획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가적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털리가 제시하는 통계를 보면 장기적인 번영을 이룬 국가들은요. 독재자 덕분이 아니고요. 그 독재자의 굴레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권리를 중시하는 가치가 확산된 곳에서만 장기적인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한국에 대입을 해보면 한국의 고도성장은 박정희 덕분이 아니고요.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그 독재의 굴레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그리고 서로의 권리를 중시하는 가치의 확산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과를 노태우에게 안겨줬지만 우리 경제에 제일 빛났던 순간은 198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벌어졌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이스털리의 주장은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스털리의 말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성장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묻지 말고 성장 기적이 권위주의가 덜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시기에 발생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이다. 권위주의 성장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중국의 예를 살펴보자. 중국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개인들이 누리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중국의 성장 신화를 설명하는 다른 설명은 바로 경제 주체인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국이 택한 길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길이죠. 권위주의를 덜 권위주의로 만들면서 발전해 온 게 중국 경제인데 그것을 다시 완벽한 권위주의로 되돌리려는 시진핑과 왕원영의 시도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예상은 중국 스스로 경제적으로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똑같은 겁니다. 재벌 총수가 풀려나야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말은 이설리의 개념에 따르면 정말로 헛소리인 겁니다. 한국의 경제는 재벌들이 3대, 4대 세습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끌어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이설리의 말처럼 매우 권위주의적이었던 재벌 경제가 덜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창발성이 민주주의라는 원칙 아래 공유되면서 전진을 해왔다는 거죠. 저는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내린 이번에 저 아둔한 선택이 앞으로 세계 경제와 정세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까 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좀 자랑스러운 거는요. 옛 것이 지나갔으나 새로운 것이 아직 오지 않은 이 혼란한 시기에 세계의 3분의 1이 권위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탈권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이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겁니다. 예. 중국의 저 뻘짓을 보고요. 와,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경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권위주의가 덜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면서 발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이런 생각들이 더 공고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명박근혜 9년을 거쳐서 이제 거꾸로 다시 막 꼽히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탈권위, 민주주의가 더 강하게 지켜져야겠다는 신념이 시민들 사이에서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은 중국의 독재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두 스트롱맨을 설득해서 대화회장으로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스트롱맨 위에 있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스트롱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여간 스트롱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진 않지만 스트롱맨들을 지휘하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죠. 마에스트로 같은 느낌을 분명히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주변 열강들이 다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스트롱맨인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던 어떤 후보. 만약에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아마 강대국들한테 고개 숙이고 쩔쩔매고 저는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엿대는 거였죠. 그게 됐으면.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엿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양반이 아베한테 가서 고개 조아리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 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환적 수출하거나 우회 수출을 한다. 이렇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포함된 이유는 환적 수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환적 수출은 화물을 다른 국적의 배로 옮겨 싣는 수출을 뜻합니다. 즉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거의 그대로 미국에 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일보의 확인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철강 수출 품목 가운데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철강협회와 철강제조협회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이 미국의 철강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철강의 양은 2014년 약 500만 톤에서 지난해 340만 톤으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2014년 5%에서 지난해 3.5%로 1%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철강 수출 추이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는 미국의 손실만 낳았다고 밝혀왔는데요. 지난해 6월 언론 발표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지 좋은 협정이 아닙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전혀 다른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16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약 280억 달러였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440억 달러로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FTA의 수혜를 본 셈인 것이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6도, 대전 4도, 광주 5도, 대구 6도로 예상되는데요. 아침에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7도, 전주 21도, 부산은 1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우리 김 PD, 존 스튜어트 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존 스튜어트 밀, 대표적으로 자유론. 그리고 공리주의자. 예. 또 유명한 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김 PD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만히 있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드는 게 낫다. 이 이야기와 유관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검색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요. 예, 공리주의라는 책에서 한 말이죠. 예.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 네. 그리고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자보다도 불만족스러워하는 소크라테스 쪽이 더 낫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자유론이라는 책도 아주 유명하죠. 예. 여기서 주장한 게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각자가 최대한 다양하게 자신의 몫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하고 이 자유론의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존 스튜어트 밀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정도만 알고 있는데 대단한 평등주의자였고요. 예.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남과 더불어 협동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경쟁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위계 질서를 두는 게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서 차별이 가장 지속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남녀 사이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은 분명히 남자고 또 절반은 여자일 텐데 이 여성들이 역사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차별당해 왔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온갖 그 이론들, 지식들 동원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남성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해 왔죠. 예. 이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한다는 모든 정신적 차이라는 것은 교육과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본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흔히 여성이 남성보다 분명히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또 뭐 해부학자들까지 동원돼서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차별 논리들 많은 사람들이 개발해 왔죠. 그걸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였고요. 네, 그런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했고 그것이 자연화했다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본성이나 자연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했다는 것이죠. 좀 앞당겨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여성 차별의 역사가 어찌 보면 인류 불행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남성에게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훈육한 여성 열등론 이것이 결국은 인류 전체의 지성의 자산들까지 포함해서 예. 모든 그 인간의 가능성들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겁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오늘날의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원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완전 평등의 원리로 대체되어야 마땅하다. 어느 한쪽에 권력이나 특권을 주면서 그 반대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 책이 1869년에 나왔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100년이 훌쩍 넘었죠. 형식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사회 모든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엄존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정의는 어디서도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고 존 스튜어트 밀은 얘기를 합니다. 예. 1869년에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것도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여성 투표권이 받아들여진 것은 가장 빠른 게 1893년 뉴질랜드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영국에서는 1928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1869년 시점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급진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근데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를 선취했던 것 같습니다. 선취란 말은 미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 주목을 끄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예속을 자연화하는 방향으로 남성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주입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복종하는 것, 그 자체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여성의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싶어한다. 정말 짐승 같은 자가 아니라면 남성은 자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성이 강요에 의한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주기를 강렬하게 바란다.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남성은 그들의 마음을 노예처럼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다른 모든 주인들은 노예를 복종시키기 위해 자신을 무섭게 보이게 하거나 종교적 공포심을 유발한다. 그러나 여성의 지배자는 단순한 복종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육의 힘을 통째로 빌려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여성은 하나같이 아주 어려서부터 여성의 이상적인 성격은 남성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고 듣고 배운다. 자유의지나 자율적인 삶이 아니라 복종하고 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이상으로 삼게 된다. 그들을 둘러싼 도덕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여성의 의무로 가르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바로 부부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남성 또는 자신과 그 남성 사이에 생긴 떼려야 뗄 수 없는 끈을 가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등등 이어집니다. 예. 지금 들어도 대단하죠. 이게 여성을 차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시 강조하지만 남성들까지도 괴롭히고 남성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미래 진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차별론은 남성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당하지 못한 지배 권력에 도취되면 남성의 심리 상태 자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건 두고두고 음미할 말입니다. 가해자에게도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이런 무의식적으로 훈육된 결과 탓이든 이건 남성들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여성 차별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형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용까지 밀고 나갈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젠더 혁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또 갈등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예. 하나의 목표는 이런 권력 구조를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예.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 해방의 길이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예. 이게 존 스튜어트 밀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참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이면 또 다른 대상, 또 다른 양상으로 차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하잖아요, 주로. 예. 근데 사회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남성, 여성은 생물학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많다는 게 뭐 일반적인 의견이죠.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충분히 여성적일 수도 있고요. 또 생물학적 여성이 충분히 남성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도 봤지만은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적인 이른바 특질들을 지니고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지니고 있는 고른 장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인간 해방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지금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젠더 혁명의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앞으로 2달 사이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낸 정치인이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유승민 대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즉석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혼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한미 양국 모두 추진해야 합니다. 아이고, 유승민 대표님,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언제까지 국내 정치에 이용하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죽여 세워서 실익을 챙기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미국에 가서 큰절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야당이 미국에 적대적인 자세를 보이면 어떡합니까? 네? 자유당으로 복당한 배신자 김무성은 일본에도 큰절을 올릴 사람이라고요?
배신자 김무성과 유승민 대표님을 엮지 말라고요. 하하하하. 보수 세력에서 원조 배신자는 유승민 대표님으로 통하잖아요. 이미 조갑재 씨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 줄을 갈아탔다고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배신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나올 때 키우던 진돗개들을 다 버리고 나온 거 모르냐고요? 배신하지 않으면 배신당한다고요? 아이고, 박근혜 씨의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 대표에게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백구 띄워드릴게요. 내가 아주 어릴 때였나 우리 집에 살던 백구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귀여운 강아지 낳았지. 어느 해의 가을엔가 강아지를 낳다가 가엾은 우리 백구는 그만 쓰러져 버렸지. 나하고 아빠 둘이서 백구를 품에 안고 학교 앞에 동물병원에 조심스레 찾아갔었지. 무서운 가족들의 입을 꽁꽁 묶인 채 슬픈 듯이 나만 많이 쳐다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 하얀 옷의 의사 선생님 아픈 주사 놓으시는데 가엾은 우리 백구는 너무너무 아팠었나봐. 주사를 죄다 맞기 전 문 밖으로 달아나 어디 가는 거니 백구는 가는 길도 모르잖아. 긴 다리에 새하얀 백구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아,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아,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아, 거기 있네요. 아,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YTN 이사회가 열립니다. 아, 오늘 YTN 이사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되는데요. 이 파업에 돌입한 지 41일째 이사회가 열리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데요. 이분들이 또 무슨 놀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또 운노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정상화를 위해 투쟁도 하고 이렇게 YTN의 대주주 공기업들 찾아가면서 추남수 경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월급을 못 받고 있으니 이건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게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YTN 정상화를 향한 그런 마음이 YTN 노조원들이 굉장히 강할 텐데 월급도 못 받고 지금 41일째 파업을 하고 있죠. 근데 파업만 41일이지 이게 제작 거부까지 합치면 3달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최남수가 제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YTN 사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 이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최남수의 해임 권한이 이제 이사회에 있기 때문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YTN 대주주는 공기업인 한전 KDN 여기가 지분을 한 21.43%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한국인삼공사가 19.95%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9.52%가 됩니다. 그리고 이 3대 공기업 대주주가 이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 핵심 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최근 YTN 노조원들이 이 해당 공기업 쪽에게 이 최남수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YTN 구성원들은 노종면 보도국장 재지명 등을 논의했던 지난해 12월 노사 합의를 파기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칭송 두둔 논란에 휩싸였고 또 성희롱 트위터 논란도 있었고 또 한일 역사관 논란도 있었고 이런 이유로 이 최남수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는 이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네, 일단 안건은 경영 상황 보고 정도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현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걸로 논의가 진전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경우에는 이제 해임안이 상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사장이 지금 최남수 사장이어서 그러니까 최남수 사장이 이사장이어서 이 이사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기가 정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사장이라고 해서 독재자가 아니니까 이사가 안건을 발의하면 처리를 하긴 해야 할 텐데 과연 이사진이 지금 해임안을 올릴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최남수가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뜻대로 안 될 거다. 내가 이사회 의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현실일 수도 있고요. 다행인 거는 여론이 조금씩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당 사무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YTN 파업을 지지하는 배지를 달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이사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논평을 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지난 9년간 무너진 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YTN 구성원들이 방송 공정성을 위해 또다시 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다. 방송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YTN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사회와 방통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방통위 역할론도 제기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좀 많지 않아서 이사회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겠죠. 정치권 말고도 이 시민사회계에도 나서고 있는데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남수 해임을 촉구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사회에서 오늘 해임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YTN에서는 그야말로 좀 피바람이 또 불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은
최남수의 입장이 뭔 자신감이 붙었는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래도 최남수가 노조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뭐 이렇게 나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노조와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가 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했으면서 그때 중재했던 김한균 위원장에게 중재를 또 요청하기도 했었죠.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예.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난 2일이었죠. 저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최남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업 전과 파업 후는 다르다. 노조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사회에서 최남수를 해임하지 않으면 대량 징계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 좀 사실입니다. 예. 노조 관련돼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YTN 노조는 배수 해진을 쳤어요. 지부는 최남수 사장 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집행부도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박진수 지부장은 뭐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최 사장을 내보내겠다 뭐 이런 강경한 입장이고 이건 이제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노종면 기자나 뭐 우장균 기자 이렇게 예전에 해직 언론인들 이전에 사장에 출마했던 사람들 이분들도 대기 종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남수만 일단 나가라라는 거죠. 오늘 이사회가 지나면 만약에 여기서 퇴임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28일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좀 상정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이 아마 이 YTN의 미래가 좀 선택되는 날이 아닐까. 그래서 꼭 YTN 이사들이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이 사태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가 나서야 하는데 공기업의 그 대표들은 어떻게 현 정부 들어서 교체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과거 박근혜 때 임명됐던 사람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난해 최남수 사장이 선임될 때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 이제 이사회의 선택이 어쨌건 최남수로 결정이 났으니까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이쪽 공기업들에서 뭐 이제 인사들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좀 못 들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 이사진이 좀 유지가 되어 있을 법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여당 원내대표께서도 이사회에 좀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이게 사회 각계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니까 뭐 YTN 이사들이 아마 이거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 사실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들을 방통위가 임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쉽게 개입이 좀 가능했는데 이 YTN 같은 경우는 뭐 주식회사여서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다만 방송이 계속 파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개입을 해서 견제를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이게 자칫 선례를 만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정권이 또 바뀔 경우 또 악용당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방통위도 좀 고민을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 꼬여도 한참 꼬였네요. YTN 우리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하고요. 여론의 절대적인 관심이 또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YTN이 여전히 보도를 계속 이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소식도 있습니까? 예, 그 YTN 얘기 나온 김에 류재용 실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 그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이 나왔을 당시에 YTN에 이 영상 제보가 갔었고 하지만 제보자가 돈을 요구해서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류재용이 제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받으려면 삼성하고 연락을 해보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죠. 사건 이후에 이 YTN 구성원들은 즉시 내보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남순 류재용을 타워사업국 그러니까 남산타워 관리부서로 인사를 냈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드릴 건 이 류재용이 사회부장으로 근무를 할 때 이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된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류재용이 사회부장 시절에 했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 이건희 동영상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YTN 15기 기자들이 성명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류재용이 사회부장일 때 사건팀 막내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1일에 성명을 내고 류재용의 행위를 폭로를 했는데 이 폭로에 나온 류재용의 행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난 2015년 6월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 YTN 임성호 기자가 이거를 취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박근혜의 육성 녹취를 리포트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가 한일 위안부 협상이 이어지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깜깜이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도 일본의 사과가 먼저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부의 협상 움직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신 거고, 그래서 이 YTN 임성호 기자가 박근혜 위안부 합의 관련 목소리를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류재용이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이 데스킹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를 본 류재용이 사무실에서 뭐 욕설을 막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임성호 기자에게 한 욕은 아니고 중간 간부, 뭐 시경, 출입, 뭐 캡, 뭐 이런 분들에게 화를 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녹취를 빼라 이런 압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요. 예.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이 15기 기자들에 따르면 류재용 당시 사회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금 더 뜯어내려고 집회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매도하는 발언과 취재 지시를 반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유가족과 시민들이 여는 추모 집회를 돈 문제로 매도를 하고 그들을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폭도로 모으는 듯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15기 기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보다 시위대라는 부정적 표현을 더 선호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었던 그 5살 권지영 양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스토리로 많은 분들을 되게 안타깝게 하셨죠. 그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제 혼자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이 부모와 오빠를 잃은 이 5살 권지영 양과 관련해서 류재용이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권지현 양이 받게 될 보험금 추적 취재를 잘하라. 라는 지시였다고 해요. 이게 정말 참혹한 인식인데, 그래서 15기 기자들도 이건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취재를 거부했다고도 하고요. 그 밖에도 뭐 류재용이 계속해서 뭐 시청률에 목을 맸다, 뭐 인사팀장을 거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전하는 동안 YTN은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지민 기자가 이거를 취재를 했는데, 예. 류재용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실화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계속 연락을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뭐 이거 정말이냐 이렇게 문자를 남겼더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짧은 답신만 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류재용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뭐 반성도 없이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류재용 씨. 노종면 기자한테 YTN 3대 적폐로 꼽힌 인물이죠. 지난번 삼성 이건희 동영상 관련해서 보도를 사실상 못하게 했다, 강력한 의심을 샀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일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사람이 아직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최남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위 자리에 있다가 이번에 이게 터져가지고 타워 사업국으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불륜 의혹이 제기됐죠. 박수현 예비 후보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의혹 보도 이후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박수현 예비 후보의 자진 사퇴 권유를 논의했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더 조사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보,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9시까지 2046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75%,
4명 가운데 3명은 박수현 예비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퇴 권고가 타당하다, 이런 의견은 25%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김상윤님, 공정하게 당내 경선에 붙이면 당원들이 알아서 가려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라고 하셨고요. 호태황님, 더불어민주당 측은 뭔가 짚히는 점이 있어서 사퇴 권고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끄러우니 민폐 끼치지 말라고 사퇴를 권고하는 것일까요? 만일 후자라면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중국의 국가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의 이름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정답자 에이스송21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김용민 PD님 늘 건강 조심하세요. 나르는 돈가스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대북 약장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대북 약장사님, 낙검수 멤버들을 표적으로 삼은 보수 세력들의 집단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고개를 못 들게 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니나스님, 야당이 형편없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명한 국민들은 야당의 말을 가려듣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야당의 폭로가 먹힌다면은 지금 야당 지지율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제자리입니다.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